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덕으로 인사이트, 현대차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현대차에 악재가 끼인 걸까요? 미국 현지의 전기차 평균 마진율이 1위인 테슬라는 평균 9,500달러인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900달러대로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편 현대차는 미국 전용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 향후 수요에 따라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핵심 생산기지 중 하나인 창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지난 2016년 10월 가동을 시작해 연간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인데요. 투싼과 베르나 등을 생산해왔죠. 이 가동 중단은 중국 시장 판매 부진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 시장에서 180만 대 판매로 정점을 찍은 이후 7년 연속 줄곧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급감한 34만여 대까지 판매하는 데 그쳤죠. 이처럼 현지 수요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과잉 생산 능력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당초 현대차는 이곳 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 승인 등 절차상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으로 현대차의 중국 생산 기지는 베이징에 위치한 공장 두 곳만 남게 되는데요. 호주 상황은 좀 나을까요? 아쉽게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못 누린다고 합니다. 호주 퀸들랜드 주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차 보조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상안에 따르면 연소득 18만 호주 달러 미만 가정은 전기차 리베이트 금액으로 6천 호주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상 차량은 현지 판매가 5만에서 6만 호주 달러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인 코나 EV와 니로 EV가 선정됐으나 아이오닉5와 EV6 등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현지 인기 모델인 테슬라 모델 3도 포함되는데요. 수요가 대부분 모델 3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 판매량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격동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흔들리는 현대차, 중심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이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튀르키예군 신형 MBT 뉴 알타이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이 뉴 알타이 최초 생산분 2대가 튀르키예 군에 인도됐는데요. 이날 인도식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다음은 K뷰티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진출에도 먹구름이 낀 걸까요? 아모레의 대표 브랜드 에뛰드하우스가 중국에 이어 홍콩 시장에서도 24일 철수합니다. 에뛰드하우스는 지난 2012년 홍콩에 진출해 몽콕 1호점 개점 일주일 만에 매출 2억 원을 올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요. 특히 K뷰티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2016년 국내 500여 개, 해외 200여 개에 이르는 매장을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급락하면서 매장을 축소하는 등 고정비를 줄였는데요. 그런데 에뛰드하우스가 홍콩 현지 오프라인 매장 6곳 운영을 모두 중단합니다. 홍콩 진출 11년 만의 일인데요. 코로나 기간 홍콩 여행객이 줄어든 데다 메이크업 매출도 감소하면서 이 사업 부진으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됩니다. 중국 뷰티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한 점도 주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모레 여기서 멈추지 않죠. 동남아 시장으로 전략을 변경한 걸까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가 지난 21일부터 6일간 태국 방콕 최대 쇼핑몰인 시안파라곤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 오브 뷰티라는 컨셉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설화수의 가치와 철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화수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적극 알리고 태국 유명 배우 걸프컷 아웃 등과 함께 브랜드력을 강화해 매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에요. 전통 문화의 계승과 현대화라는 브랜드 이념을 모두 반영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재도약하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내용 조태현 기자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상당히 기대됐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격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중 관계까지 최근에 경색 국면을 보이면서 주가도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에 있는 일부 사업을 정리를 하고요. 아모레가 또 태국 쪽으로 공략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뛰드 하우스가 그 예시로 들어졌는데 참 핑크핑크하죠. 이거는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쭉 내려서 여기에 매출과 수주 상황을 보면요. 국내 매출이 48%, 면세가 16%, 해외 법인과 수출이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크냐? 역시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리포트 하나 볼게요. 컨센서스 하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뜻이죠. 중국 매출이 2021년까지는 50%가 계속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해 38%까지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분기별로는 어떠냐? 올해 1분기에 33%까지 하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을 말하는데요. 이쪽 보따리상들의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었던 게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줄어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공시에서도 보이는데요. 이쪽 생산 설비에 가보면요. 이 회사는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보면요. 중국 내 이렇게 사업장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가동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내 가동률이 한 곳 빼고는 100% 밑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면세 매출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따이공들의 수요 역시 4월을 기점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요.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중에서 이니스프리는 매장을 대부분 폐점할 거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커머스 매출 집중도를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채널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설화수 같은 것들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구로에서 나온 이런 기사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중국에서의 철수 그리고 동남아에서의 강화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어떤 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 일부 조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여주는 기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유료 기사니까 1,000원 쓰기 아까우실 테니까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만 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램 시장은 지금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죠. 이 세 개 회사의 과점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중국에 D램을 팔지 못하게 되면은 삼성과 SK가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아달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미국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업, 우리 산업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꼴이 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어서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국내 성장률이 0.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이후에 한 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한양대학교의 이정환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석 좋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타겟하는 성장률이 1.5%, 1.6% 이 정도 되긴 한데 그냥 이제 올해 한해는 1.6%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GDP란 것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간 소비 부분에서 0.5% 성장, 소비 부분이 간신히 견인해서 마이너스 성장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수분만 보면은 0.4%가 나왔어야 됐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서 0.1% 줄어든 0.3%가 나왔다라고 지표가 해석 가능합니다.
안 좋은 이렇게 수출 경기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수출 전망이 1분기보단 낫지 않을까, 그리고 3, 4분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큰 이슈고요.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은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서 설비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역시 좀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실현되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더디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의 내수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고, 내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한국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수출 품목별을 보면은 최근에 선박 수주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동차나 2차 전지가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분야들은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수출이 안 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우리나라 순수출 분야, 수출의 수입을 뺀 분야가 GDP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혹은 3, 4분기가 1분기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 연착륙한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속도가 아직 느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경기 자체가 아직 하강세라 수출 전망이 그리 밝지 않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